세 번째로 체계적 접근이라는 거는 지금 금방 얘기한 그 통합적 접근과 비슷한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속해져 있는, 그쵸? 속해져 있는 이 주변 환경. 근데 이 주변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뭐 가족, 뭐 사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상위 체계, 상위 시스템,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뭐 정신질환으로 발병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이 체계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도 누구는 굉장히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살을 할 정도로, 누구는 괜찮은데 뭐 이 정도는 뭐 이러면서 그냥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요. 누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집에서, 누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 삼아서 더 빨리 자기 삶에 대해서 결정하고 뭔가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다음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회, 뭐 시스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서 정신 건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리한 것을 보면, 심리적 수준이 반영되는 정신 건강이 단순히 유기체 수준의 건강 상태만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 유기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도 건강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건강은 유기체의 기관과 세포 및 원자라는 하위 위계 수준 상태를 반영하고,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뭐 유전자라던가 뇌의 어떤 뭐 세포의 문제라던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부터 시작해서 소속돼 있는 집단, 사회, 우주 뭐 이런 거 상태를 다 반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건강하지 못한 거는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체계론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이 실현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관련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뭔가 활기차고 기운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정신 건강이 잘 실현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삶이 즐거운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내지는 조금 더 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긍정의 정서 상태를 많이 느끼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을 주창한 이 뭐 마틴 셀리그만 같은 분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를 못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잠잘 때 특히. 잠잘 때 온갖 생각이 나는데,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도대체 걔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어제 교수님이 나한테 왜 그런 말 했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과거에 살고 있고, 또 내지는 심리적으로 또 취약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이 높다는 건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일 뭐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학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미래에 자기 삶이 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그 삶이 건강한 삶을 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행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전문 용어로 심리학자들이 있어 보이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이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주관적 안정감 척도를 여러분들 해보면 좋겠죠. 꼭 지금 나는 어떤가,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주변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매사에. 귀찮고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게 이제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무기력, 뭐 학습된 무기력 이런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뭐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표 강점,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텐데, 이 대표 강점, 시그니처 스트렝스라는 걸 찾아서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삶,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렇다고 누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정신 건강이 건전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야 된다. 자기의 삶에서의 가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고, 보면은 뭐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 거시적 의미 부여, 상황적 의미 부여, 그래서 거시적 의미 부여는 길게, 그렇죠? 롱텀하게 자기 삶 전체에 대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고 찾는 거고, 상황적 의미는 지금 이 수업,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어, 뭐 OT 하면서도 제가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다뤄져 있어요. 이런 수업을 왜 저는 학교 다닐 때 듣지 못했을까 되게 아쉬운데, 단순히 뭐 학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삶을 뭐 나이 나중에 뭐 중년 노년 돼서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죠. 물론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일부 요새 뭐 가짜 뉴스도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근거 없이 하는 얘기들도 너무너무 많거든. 말만 잘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근거 있는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이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상황적 의미 부여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가 쭉 교재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뭐 몇 개 이렇게 소개를 PPT에 해봤고, 보면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이 중에 내가 할 만한 거 한두 개만 충실히 잘 실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웃는 모습을 갖도록 하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정서 심리학 할 때 조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즐거워서 웃는 건지 웃어서 즐거운 건지, 그렇죠?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쓰기도 하지만, 재밌어서 웃기도 하지만 얼굴에 미소를 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학습 심리학과 정서 심리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인데, 가급적 미소 띄는 얼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잘 돌봐라. 그렇죠?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너무 신경을 써요.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뭘 하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믿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따뜻하게 대하고 잘 돌봐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복 연구에서 확인이 된 건데, 필요하면, 그리고 본인이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종교 활동을 좀 해라. 그렇죠?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건강한 종교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삶에 도움이 돼요. 일기 쓰라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처럼 뭐 몇 월 며칠 오늘의 날씨 그래서 막 억지로 쓰지 말고, 그렇죠? 그날 있었던 일 간단하게 쓰고, 중요한 건 그 있었던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느낌,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짜증 났는지,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좀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글로 써서 나와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감사 일기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권성만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런 대학 생활에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 생활 동안 뭐 얘기하신 게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배워라. 일단 대학생이니까 학문을 하는 대학에 왔으니 열심히 배워라. 그다음에 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새기고 미래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게 되면은 다 그런 얘기 하게 될 텐데,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고. 만끽해라 학교 생활을. 그쵸? 연애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안 해본 것도 좀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국시 보고 간호사 취직하면 시간 없어서 다 못해요, 이런 거.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해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런 그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죠. 하고, 자, 간단하게 그 심리학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심리학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 더하기 행동을 연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럼 그냥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을 알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럼 뭐 마음은 뭐냐? 이제 심리학 개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도대체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가? 처음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대 뭐 그리스의 철학자인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던가 뭐 플라톤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성격은, 그다음에 행복은 어떻게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백지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이 더 쉬워지면서 어떤 한 인간의 한 인격으로서 발전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도 마음과 몸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뇌랑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성 같은 걸로 연결돼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도 마음과 신체는 별개 아니다. 마음과 신체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옛날에는 무슨 뭐 엑스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없었는데도 이제 철학자들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을 관찰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의사라는 이 프란츠 조셉 칼이라는 사람도 뭔가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긴 한데,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으로 뭐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마음과 뇌가 이 머리에 이렇게 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작용하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골상학이라는 거를 발달시키는데 특정 부위에 어떤 정신 능력이나 특징이 있게 된다. 지금은 이제 이 골상학이라는 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뇌과학 같은, 우리 이제 나중에 신경과학 같은 거 살짝 공부하긴 할 텐데, 특정 뇌의 부분에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와 의사 뭐 이런 학자들이 뇌와 마음이 뭔가 연결된 것 같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이거를 이제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하죠.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대에 들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죠. 과학, 의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심리학에도 이런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구성주의라는 건데, 구성주의. 구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근대에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할 때 어떻게 계속 쪼갰잖아요. 물질이라는 걸 쪼개면 분자가 있고 분자는 뭐 나중에 원자, 뭐 전자로 구성돼 있고 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쪼개서 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쪼개면 그렇죠? 쪼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는 기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구성주의고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뭔가 이 인간의 정신 능력을 측정하려고 했던 시도 이게 이제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렐름 분트라는 사람인데 이 분트가 그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이라는 곳에서 처음 심리학이라는 실험실을 열어서 심리학적인 연구, 어떤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측정하고 연구하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현대 심리학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1879년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이 구성주의가 유럽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티치너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구성주의라는 걸 가져가서 막 퍼뜨리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유명한 또 철학자이기도 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를 물질처럼 그렇게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그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니까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동물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더 발달시키고 생존에 필요 없는 거는 퇴화시킨다. 이제 이게 진화론의 핵심인데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기능, 정신 기능,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뭔가 적응하고 살아가고 그다음에 후손을 또 퍼뜨리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과 정신 기능을 갖게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주의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라는 거는 나중에 더 이어져 가지고 뭐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으로 많이 발전돼서 설명되기도 하죠.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생존과 번식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뭐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것도 진화심리학적으로는 그래야 후손이 더 이쁘고 건강하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왜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가? 그것도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키우고 본인의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진화심리학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심리학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하죠. 다시 유럽에서 프로이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 그때 이제 히스테리 환자였는데 히스테리 환자를 분석하면서 치료하면서 본인만의 이 정신 분석이라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분석적 치료를 해서 치료를 또 시키고 이제 이런 모습이 발달되면서 정신분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정신분석은 이후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칼 융이라던가 우리 뭐 요새 많이 하는 MBTI의 기본적인 이론을 만든 사람 그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심리 유형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뭐 칼 융이라던가 아들러라던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가게 되고 물론 현대에도 현대 정신분석이라 그래서 또 그 계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애착 이론이라던가 뭐 대상관계 이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신분석에 약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게 돼요. 정신분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실현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고 인본주의 학자들이라 그러고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서 잠깐 얘기한 칼 융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심리학이 쭉 발전해 오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합리주의, 그다음에 실용주의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 뭐 20년대, 30년대를 지나면서 행동주의라는 게 굉장히 발달하고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추구한 건 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은 과학이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마음에 대해서 뭔가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게 사람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게 된 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죠. 대표적인 게 왓슨과 스키너가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학습 이론으로 발전하게 돼요. 학습 심리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은 많이 하는 스타벅스에서 스티커 받아서 스티커 뭐 열 몇 장 받으면 다이어리 주는 거 그렇죠? 그 커피를 사 먹는 돈보다 다이어리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싸요. 근데 굳이 커피를 마시죠. 그 스티커 붙이려고. 이제 어린이들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책을 읽게 한다던가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여기서 나오게 된 거고 이러다가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마음으로 복귀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다시 이제 태동하게 돼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행동주의 뭐 이런 거보다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생각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지심리학자들이 막 나오게 되고 앞서서 얘기한 뭐 앨리스라던가 아론 백이라던가 이런 학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인지심리학이 더 발달하게 된 거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살아있는 뇌를 죽은 뇌가 아니라 어떤 뭐 화가 날 때는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즐거울 때는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MRI라던가 CT라던가 이런 걸 찍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게 그렇죠? 접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지 신경과학이라는 거고 뇌에다가 전극 같은 걸 막 이렇게 달아서 아니면 fMRI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기분을 느낄 때 어떤 작용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이제 태동 발달해가지고 쭉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이후에 뭐 60년대, 70년대 여러 가지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이라는 것들이 출현하게 되더라. 사회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혼자 있을 때랑 사회 속에 있을 때랑 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심리학 그 이론이나 내용 중에는 실험한 내용 중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회심리학이 발전하게 되고 문화심리학은 이제 그 각 나라 문화권별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게 왜 다르지?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죠? 우리도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 다르고 동양 문화권 안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설명한 거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런 게 이제 문화심리학이라는 거고 이후에 1990년대 넘어와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발전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심리학이 발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의 과정은 심리학이 이렇게 발전해 온 과정은 결국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발전해 온 게 심리학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